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5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습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일부분 희석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일본 사도광산에서 열린 추도식이 우리 정부의 불참으로 결국 반쪽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추도사에도 강제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현지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엽니다. 어젯밤 11시 18분 포항제철소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밤 10시 50분쯤엔 서울 지하철 2호선 내선 열차가 정전으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월츠가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 발생에 대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오늘 두 번째 고비를 맞습니다.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에서 이 대표가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해 오늘 1심 선고 재판 결과가 나옵니다. 검찰은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선 거친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열흘 만에 또다시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릅니다. 오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녹취록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증인을 회유해서 위증을 유도했다는 입장입니다. 도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제일 좋죠. 실제로 뭐 그때 비서였으니까. 반면 이 대표 측은 기억나는 대로만 말해달라고 했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김일성이 안 본 거 뭐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는 거고.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나올 수 없습니다. 반면 무죄 판결이 나오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희석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선고를 앞두고 여야는 거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야당 집회를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방탄 집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선거법 재판 결과를 사법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늘 재판에 대해선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선 선거법 재판 선고일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법원에 나왔지만 오늘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는 의원들에게 현장에 오지 않는 게 좋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선거 개입 의혹 녹취가 또 공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녹취에는 명 씨가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의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명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처음 폭로한 강혜경 씨는 오늘 10번째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2022년 2월 8일 국민의힘 서울 서초갑 재보궐선거 경선 이틀 전 명태균 씨와 강혜경 씨의 대화 녹취입니다. 서초에 거기 과반이 안 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과반이 아니면 결선 투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만약 결선 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네. 이혜훈. 명 씨가 강 씨에게 여론조사 문항을 지시합니다. 당원들의 안심번호를 대상으로 한 비공표 여론조사였습니다. 명 씨는 조은희 의원도 언급합니다. 그건 나중에 만들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그 조은인데.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민주당은 당시 경선을 거쳐 국회의원에 당선된 조은희 의원이 명 씨에게 당원 명부를 전달했을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명단을 빼돌려 불법 조사를 의뢰했다는 건데 이를 당이 알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도 녹취에 담겼습니다. 예, 내일 그 서초 거는 그냥 안 하는 걸로 하고 네. 오늘 거 한 거로 마무리 이제 당에서 네. 전화가 와서 여론조사 돌리느냐 네. 나중에 문제가 된다. 네. 전화가 왔대.
조 의원은 명 씨가 당시 ARS 조사를 제안했지만 실익이 없어 거절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여당 정치인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명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으로 3,300만 원을 보낸 것을 인정했습니다. 오 시장 측은 선거본부에서 명 씨가 준 여론조사와 보고서를 받은 건 단 한 장도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후보 캠프가 아닌 제3자가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검찰에 출석하는 강혜경 씨는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명 씨는 혐의를 계속 부인 중인데 이르면 이번 주 초 구속 적부심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1,500명이 넘는 식민지 조선인들이 강제 동원돼 혹독한 차별을 받았던 사도광산. 어제 일본 사도광산에서 추도식이 열렸는데 결국 반쪽짜리 행사가 됐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력이 있던 일본 정부 인사가 대표로 참석하면서 우리 정부가 반발해 행사에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추도식에서 일본 측은 강제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오늘 현지에서 별도로 추도식을 엽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추도식은 묵념으로 시작됐습니다. 조선인 노동자를 위한 별도의 묵념 시간을 갖자는 우리 정부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추도사에도 강제 동원이나 강제 노역 등 강제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朝鮮半島から来られた労働者の方々は戦争という特殊な社会状況下とはいえ故郷から遠く離れたこの地で愛する家族のことを思いながら校内の危険で過酷な環境の下で困難な労働に従事されました。 행사 의미도 에둘러 표현했습니다. 哀悼の日を表し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そしてその歴史的な問題については政府間の中でですねお話をしております。 이쿠이나 정무관은 추도식 후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급히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우리 정부는 애초 추도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적에도 일본 측은 그대로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여기에다 추도사에 조선인 노동자들을 위한 강제 노동 표현과 반성을 담아달라는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100개 좌석 가운데 우리 측 자리인 30여 곳이 빈 채로 행사는 열렸습니다. 이번 추도식은 지난 7월 일본이 사도광산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매년 열기로 한 것인데 첫 행사부터 반쪽으로 치러진 겁니다. 대신 우리 정부는 별도로 오늘 오전 9시 사도광산 인근 조선인 기숙사터에서 추도식을 열 예정입니다. 한국 유가족 9명과 박철희 주일 한국 대사가 참석합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경북 포항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어젯밤 11시 18분쯤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시간 만에 불을 껐고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공장에선 지난 10일에도 불이 나 직원 1명이 다쳤고 쇳물 생산도 한때 중단됐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충정로역에서 아현역으로 향하던 내선 열차가 정전으로 운행을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승객들은 충정로역에서 모두 내려 다음 열차로 갈아타는 등 혼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백악관과 내각의 주요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 사령탑을 맡게 될 인사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을 꺼내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형구 특파원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지명된 마이크 월츠는 친트럼프 성향 매체인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하자 미국과 서방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허가했고 이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신형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Now South Korea is talking about somehow getting involved, and President Trump has been very clear about the need to end this conflict. 그러면서 월츠 지명자는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so what we're need to be discussing is who's at that table, whether it's an agreement, an armistice, how to get both sides to the table. 앞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종전 시점과 관련해 어려운 길이 되겠지만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종전과 관련된 트럼프의 제안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대선 기간 내내 자신이 취임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담당 특사 자리를 신설해 외교안보 책사 리처드 그레넬 전 주독 대사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트럼프 이기 최우선 외교 과제로 꼽히는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영구입니다. 러시아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 살상에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덴코 차관은 또 러시아는 필요한 모든 방법으로 대응할 것이고 한국이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해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정보원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구체적인 첩보가 있어 면밀히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은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한군 50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논쟁으로 시작한 동덕여대 사태가 시위 과정에 기물 파손 책임으로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과 학생들은 오늘 세 번째로 면담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한 공공기관 이사장이 이 대학 출신들을 걸러내고 싶다, 이런 부적절한 글을 올려 논란이 됐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동덕여대는 학생들과 3차 면담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로 발생한 피해 책임 문제 등도 함께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학교 측은 앞서 레커칠과 기물 파손 등 피해 규모를 최대 54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CCTV 촬영본은 백업을 해둔 상태라면서도 학생들을 조사하거나 특정하는 단계는 아니며 민형사 대응 여부도 논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우영 이사장이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 논란이 됐습니다. 동덕여대로 유추할 수 있는 디귿 여대를 가리키며 블라인드 채용 제도라 할지라도 가능하다면 이 대학 출신은 걸러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또 이 대학 출신 며느리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도 적었습니다. 아들들의 각 며느리와 여자친구가 남녀공학 대학 출신의 참된 사람이라 다행이라며 여대 전체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온라인에선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이사장이 적절치 않은 발언을 했다며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글은 현재 삭제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이사장은 표현이 적절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학생들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일본에서 열린 프리미어 12 결승전에서 대만이 일본을 4대 0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일본이 국제대회에서 한 점도 못 내고 진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입니다. 어제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세계 야구 소프트볼 연맹 프리미어 12의 마지막 경기에서 대만이 최초로 메이저 국제대회에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대만은 B조 조별리그에서 우리를 꺾고 일본에 이어 조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는데요. 결승에선 4이닝 동안 70구를 던지며 한 점도 내주지 않은 투수 린위민의 활약이 컸습니다. 일본의 안방에서 이룬 완승, 대만 팬들은 그야말로 환호를 터뜨렸습니다. 就像在做梦一样，刚刚要哭了，谁会想到？
这非常的兴奋，因为台湾睽违23年都没有得到这么好的。 일본은 조별리그와 슈퍼라운드에서 9승 무패, 대만에 한 번도 지지 않고 결승에 나섰지만 이번 패배로 국제대회 27연승도 끝났습니다.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격렬한 반전 시위가 일어나는 동안 총리는 무엇을 했는가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총리가 콘서트를 즐기는 모습이 공개됐기 때문인데요. 현지 시각 22일 캐나다의 저스틴 트루도 총리는 가족들과 함께 토론토에서 열린 테일러 스위프트 콘서트에 참석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엔 트루도 총리가 춤을 추는 장면도 올라왔습니다. 총리는 객석에 있는 팬들과 팔찌를 나누기도 했는데요. 이 팔목을 보면 꽤 많은 팬과 만난 것 같죠? 그런데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총회 중인 몬트리올 시내에선 친팔레스타인 단체의 반전 시위도 열리고 있었습니다. 시위대가 이스라엘 총리의 인형을 불태우고 경찰에 연막탄을 던지는 등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고요. 시위자 중 3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다음 날 트루도 총리는 우리가 본 것은 끔찍했다면서 폭도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시위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시민들은 당신은 어디서 뭘 했냐. 로마가 불탈 때의 네로 황제 같다며 총리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 몬트리올 트루도 총리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야당에서도 시위대가 몬트리올을 짓밟는 동안 총리는 춤을 추었다. 우리가 사랑했던 캐나다를 되살려달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제29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COP29가 막을 내렸습니다. 선진국들의 분담금을 놓고 마라톤 회의까지 벌였지만 개발도상국들은 불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지 시각 24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총회가 가까스로 합의한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원래 22일에 폐막했어야 하는데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두고 개발도상국들과 선진국들이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합의문을 보면 선진국들이 부담하는 공공재정을 2035년까지 연 3천억 달러, 그러니까 약 421조 원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하지만 환경운동가들은 이 선진국의 부담이 너무 적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회의 도중에 섬나라들과 최빈국 대표단은 회의장을 떠나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기후위기 싱크탱크인 파워시프트의 모하메드 아도우는 역사상 최악의 COP 회의였다면서 실제 기후위기를 위한 돈은 1달러도 없었고 가난한 나라들은 그저 2035년에 올 수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에 따라 선진국들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섬나라들을 도울 의무가 있는데요. 미국에선 트럼프가 재집권하면서 기후위기에 선진국들이 제대로 대응할지 물음표만 남은 상태입니다. 최근 층간소음이 이웃 간의 다툼을 넘어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내년부터 층간소음을 크게 줄이는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뛰어봅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정도 소음을 내는 2.5kg짜리 공도 바닥에 던져봅니다. 아래층에선 모두 1등급 소음 기준인 37데시벨 이하로 측정됩니다. 이 정도면 도서관에서 속삭이는 소리 수준입니다.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개발한 기술이 적용된 겁니다. 복합 완충제를 쓰면서 소음에 대한 흡수 능력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고밀도 몰타를 2개 층을 사용하면서 LH는 내년 하반기 설계에 들어가는 공공주택 약 5만 가구부터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3기 신도시 공공주택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공사비는 올라가지만 분양가에 반영하는 건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비가 한 59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0만 원 정도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절감 등을 통해서 LH는 관련 기술을 중소건설사에 공유한다는 방침입니다.
건축비 아낀다며 날림으로 지은 건설사 탓에 이웃 간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업계 관행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기흥 공장에서 있었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해 삼성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어겼는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그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 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 사고를 당한 노동자의 손입니다. 삼성전자 엔지니어 이모 씨 등 2명이 방사선 발생 장치인 반도체 웨이퍼 비파괴 검사 장비를 정비하다 방사선에 피폭됐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지난 9월 안전장치가 임의 조작돼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산업재해로 규정합니다. 사고는 지난 5월이었는데 지난 15일 근로복지공단이 부상자 1명은 내년 2월까지, 나머지 1명도 최소 다음 달 말까지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면서 중대재해 조사로 전환된 겁니다. 삼성전자와 계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 대상이 된 건 처음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기업 내 안전보건 관리 체계가 구축되었는지 등을 잘 살펴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대재해법상 기업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아 중대재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3년 뒤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00만 명이 모이는 세계 청년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미사에선 직전 개최지인 포르투갈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에게 십자가와 성화를 전달해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당에서 한국 청년 및 사제들이 나무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전달받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집전한 이번 미사에서 2023년 세계 청년대회를 개최했던 포르투갈의 청년들이 한국 청년들에게 자비롭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두 상징물을 건넨 겁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 100만 명이 모이는 2027 세계 청년대회는 동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립니다. 1984년 처음 시작된 이 행사는 가톨릭 청년들이 모여 사회 문제를 토론하는 축제의 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도 직접 참석합니다. 이번 상징물 전달은 세계의 서쪽 끝에서 동쪽 끝으로 순례가 이어진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조직위는 앞으로 3년간 상징물과 함께 전 세계를 순례합니다. JTBC 조소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다가 차츰 흐려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13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밤부턴 서해안과 전라도,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내일 새벽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JTBC 아침엔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